오늘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김준일의 팩트체크.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준일의 팩트체크에서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총선을 하루 앞둔 이야기 여러 가지 두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투표하신 거죠? 저는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투표나 내일 하루 종일 일이 있어요. 진짜로. 네. 제일 바쁘신 날. 예. 제가 모 방송에서 또 개표 방송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또 거기에서 머물러야 돼서. 예. 내일 또 바쁘신 하루를 보낼 텐데 오늘 막판까지 여야가 지금 총력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조 심판론,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외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접전 지역에서 골든 크로스가 상당수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깜깜이 기간이잖아요. 예. 골든 크로스론 근거가 있는 건지 팩트체크 가능하십니까? 팩트체크는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각 정당마다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거지 여론조사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계속 지금 전화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군데 이제 제 지인들 사는데 거기는 접전 지역으로 추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론조사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전화가. 거기는 그런 접전 지역이다. 여론조사 전화가 안 오는 데들도 있어요. 네. 그런 데는 접전 지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너무 결과가 좀 확실해 보이는 지역은 오히려 전화가 덜 가고. 예.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뭐 과거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총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샘플이 막 254개고 이번에도 막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 대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역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선에서는 없었다. 대선에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2012년에 문재인, 박근혜 두 후보가 붙었을 때예요. 예. 그때 이제 어떤 추격을 이제 문재인 후보가 맹렬히 하고 있었고 예. 추세선으로 보면은 골든 크로스가 깜깜이 기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이긴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까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긴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고 추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가상의 점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붙고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점점점점인데 추이로 보면 어쨌든 지지층이 이미 사실은 이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이미 마음을 정할 사람은 다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그러니까 거의 부동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막 진짜 뭐 100표 막 이렇게 차이 나는 거 아니면은 골든 크로스 자체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다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역대 모든 총선 대선에서 이렇게 이제 대표들이나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유가 있죠. 지지층이 즉 우리가 만약에 열세라고 한다라면은 지지층들이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 야, 나가봤자 어차피 지는데라고 하니 희망을 던져주는 메시지를 계속 냈다. 네. 그래서 실제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을지 안 일어났을지 모르고 몇몇 지역에서는 일어났을 수도 있죠. 예. 알 수 없지만은 옛날의 사례를 봤을 때는 그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지층 다 결집해. 우리가 12척 이순신의 배 12척으로 330척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이길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좀 강하게 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메시지가 효과가 있긴 있을까요? 뭐 효과가 없지는 않겠죠. 없지는 않은데 이제 사람들이 투표를 결정하는 요인들이라는 게 뭐 이제 다양하잖아요. 원래 이제 지지층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거 때 되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만한 얘기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선거 막판이 되니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양당에서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좀 뻔한 얘기죠. 지지층이 결집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지층은 원래 결집해요. 네. 지지층 결집을 하는데 소위 이제 중도층 아니면 온건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를 하러 이제 나올 의욕이 있느냐, 명분이 있느냐, 뭐 요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지지층은 뭐 범 지지층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지층은 항상 결집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총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50군데 정도가 접전지다.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예.
50군데가 접전지가 아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매번 그랬다. 왜 그러냐면은 300석을 이제 기준으로 하면은 지역구가 지금 이번엔 254석이고 그렇죠. 대체적으로 250이에요. 그러면은 20%는 항상 접전이었어요. 예. 대략 20%는 여기서 접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5% 포인트 정도를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항상 20%는 50군데는 그러니까 접전이었다라는 거는 그냥 데이터가 옛날 기사 찾아보면은 항상 50군데가 접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가는 흐름이 있군요. 예, 예.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접전 지역은 어느 곳일까? 아무래도 수도권이 많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지켜야 하는 곳과 뺏어야 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골든크로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은 이제 뺏어야 하는 곳을 얘기를 한다라면 뭐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은 수도권이겠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121석 2020년 총선에서 121석 중에 16석밖에 못했어요. 국민의힘이 많이 못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추론을 하자면은 예를 들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산이 이제 엎치락뒤치락이긴 한데 강태용 후보가 권영세 후보보다 조금 앞선 여론조사가 많거든요. 뭐 이런 예. 데가 이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고 뭐 동작을 뭐 여기는 사실은 이제 뭐 나경원 후보가 또 앞서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예. 뭐 예를 들면 송파병 여기 김근식 후보 뭐 남인순 후보 예.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영등포을 이제 박용찬 김민석 이런 데들이 약간 열세였는데 지금 맹추격해서 따라잡아서 뭐 앞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뭐 얘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접전지로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민주당은 지금 어디서도 골든크로스를 감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과반 달성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겸손한 자세를 보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제가 민주당 쪽 그 관계자 선거 관련 관계자한테도 들은 얘기예요. 다만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이니까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죠. 예. 근데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민심의 동요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우려를 했던 거는 지금 양문석과 김준혁의 어떤 뭐 논란, 막말, 발언 논란, 뭐 파문 이걸로 굉장히 좀 전체 판세가 흔들릴까 걱정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확실히 지지율이 그 후보 해당 후보의 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감지가 된다라는 거. 이건 민주당 쪽 얘기니까 예. 감안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 영향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보고 있어요. 전체 판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보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은 정권 심판론이 너무 강하다. 이래서 과거의 패턴하고는 다르다. 예를 들면은 뭐 2012년에 김용민 후보의 뭐 막말로 이렇게 막 전체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막 후보들이 다른 후보들도 고전하고 예. 이런 거하고는 확연히 다른데 이거는 국민들이 뭐 막말 싫지만은 더 싫은 거는 역시 저 정부 쪽이다. 뭐 국민의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이재명 대표가 오늘 SNS에 초박빙 접전지 7곳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역과 이름 후보를 다 공개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경남 진주갑, 강원 강릉, 경기 포천 가평, 뭐 충남 공주부여 청량 등 제1야당 대표 역할을 대신해달라. 이제 오늘 본인이 선거 전날인데 재판 출석하고 이런 일정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걸 올리면서 이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들이 이제 국민의힘이 기존의 의석을 가지고 있던 데고 현역 의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다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충남 공주부여 청량 여기는 지금 정진석 5선의 정진석 그렇죠. 의원이 있는 데인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실제 정진석 의원이 좀 앞서고 있어요. 박수현 후보가 많이 이제 따라잡기는 했는데 네. 그리고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같은 경우에는 박덕흠 의원이 있는데 여기 보수세가 강한 데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한 후보가 따라잡기는 하고 있지만은 역시 박덕흠 의원이 좀 더 앞서고 있는데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 예. 뭐 서산 태안 충남 서산 태안은 조한기 여기는 이제 그 성일종 의원 네. 지역구죠. 뭐 여기도 성일종 의원이 앞서고 그러니까 현직이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있는 데들에 다 이제 찍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경기 동두천 양주 연천을은 이제 김성원 의원 예. 뭐 여기 이런 식으로 포천 가평은 이제 최춘식 의원이 불출마했지만은 청년 김용태 예, 전 최고위원이 이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강릉은 이제 권성동 네. 뭐 이렇게 해서 그 여기만 이기면은
여기만 이기면은 대승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들을 낸 거죠. 그래서 콕 집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열세다 그냥 보시면 돼요. 이 지역은 열세야.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 이 부분도 궁금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 신문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명박 땐 지지율 25%로도 여당 과반 승리 이번엔 다를까? 이건데요. 역대 총선 결과와 대통령 지지율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을 한 기사입니다. 요거 좀 전해주신다면요. 흥미롭게 읽었어요. 일단 흥미롭게 읽었는데 뭐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떤 선거 전략이냐에 따라서 이게 반드시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핵심은 뭐냐면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 뭐 지지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거랑 그 선거 결과 여당과 야당의 선거 결과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50%일 때는 이게 50%가 반반이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대 보통은 낮으면 20%대부터 높으면은 뭐 한때 막 60, 70 찍을 때도 있지만 보통은 있었지만. 50 언더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웬만한 그러니까 50%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당 당선 확률이 60% 증가하고 야당 당선 확률은 27%가 감소한다. 네. 그리고 대통령 집권 기간도 영향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후반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대통령 집권 기간이 620일에서 760일 기점으로 야당 후보 당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치른 선거는 역대급으로 다 그 여당이 승리한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2007년에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2008년 4월에 4개월 만에 치러진 그 총선 있죠. 2008년 총선 있잖아요. 이때는 민주당이 81석 가지고 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범여권이라고 예, 친박연대를 포함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50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153석이었는데 친박연대를 포함해서 이제 자유선진당까지 다 포함하면은 범보수가 200석이 넘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완전 대승을 압도적으로 했잖아요. 나왔던 거네요. 그리고 2022년 대선 끝나고 2달 만에 지방선거 열렸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은 투표율이 50.9%로 2018년보다 거의 10%포인트가 떨어지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거의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뒀다. 하지만은 이제 임기 중반이나 말로 가면은 정권 심판론이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긍정 평가가 뭐 조사마다 다르지만은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편의상으로 얘기를 할 때는 35대 69도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긍정 35, 부정 60. 물론 이게 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뭐 이런 게 다르지만은 큰 틀에서는 이게 변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 기준으로 여기에 맞춰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당에 불리한 구도이긴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년이면은 사실은 좀 전반기에 가까운 만 2년이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 전반기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정권 심판론이 이제 발동을 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대통령 예를 들면은 2012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그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굉장히 낮았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근데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한나라당이. 근데 많이 막 개혁 작업이 있었죠. 파란색이었던 당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뭐 김종인을 영입하고 이상돈을 영입하고 이준석 비대위원도 그때 합류한 거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략이 뭐였냐면은 아예 보수 정당을 다 뒤엎자 이게 이제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비호감이고 지지율이 낮은 거를 진단을 하고 이거를 좀 반대로 간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김종인 교수를 영입을 했던 거는 소위 말해서 보수가 좀 취약한 부분이 너무 성장만 강조하고 분배를 이제 등한시한다라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라는 그거를 가져온 거고 이상동 교수를 영입하는 거는 4대강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은 이제 비대위원으로 영입하고 이준석을 이제 비대위원으로 영입을 한 거는 여기는 노인 정당이다, 늙은 정당이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세대 교체 이미지, 세대 교체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다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제 창당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차기의 유력한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박근혜를 중심으로 이제 이제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이제 뭉칠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하고는 그래서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2012년하고 이번 이제 공통점이 몇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2011년 10월 달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 기억납니다. 예, 박원순 후보가 이겼잖아요. 당선이 됐었죠. 당선이 됐고 그때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해 12월에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옵니다. 예. 자,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그해 예. 12월에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옵니다. 시점상으로 보면 좀 비슷하게 가는 흐름이 있네요.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가 임기 말이라는 것과 임기 중반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대통령의 그립감이라고 하죠. 영향력이 예. 이쪽은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공천권 행사하지도 않고 다 내려놓고 이제 좀 정권을 줬다. 사실 뭐 줬다기보다도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아직은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2년 반도 안 지났기 때문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그림자가 짙게 네. 여당과 이제 국정에 드리워졌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차별화라는 게 내용적으로 잘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그러면은 네. 대통령을 뭐 탈당을 시킨다든지 예를 들면은 막 완전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반기를 들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느냐. 그러니까 그게 네. 안 됐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이기는 하지만 만 2년은 안 돼서 어쨌든 반이 지나진 않은 거여서 정권 심판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많지만 기회를 더 줘야 된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여론의 흐름, 판세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정부 지원론이잖아요. 그게 네. 쉽게 정부 견제론, 정부 지원론. 그러니까 여론조사 하나 말씀드리면은 KBS가 이제 총선 기획조사했는데 6번을 했어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이제 했던 건데 예.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에 5,000명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예. 이번 총선의 인식, 성격을 뭘로 보느냐? 소위 말해서 정부 견제. 네. 그래서 야당 지지가 52% 그리고 정부 지원, 여당 지지가 40%예요. 그러니까 네. 12%포인트 차잖아요.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대략 9%부터 한 뭐 12%포인트까지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투표율이 지지층은 다 결집을 하잖아요. 네. 뭐 진보 쪽도 민주당 네. 지지도 결집하고 그러면은 이제 중도가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도층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번에 투표율이 좀 높을 걸로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비율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비율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특히 접전 지역에서는 이 비율대로 간다라면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정권 심판이 더 강하게 일 것이다. 강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정부 저는 뭐 이것도 타당하다고 봐요. 뭐 이렇게 일리가 있는 거죠. 정부한테 네. 좀 더 기회를 줘라. 근데 더 많은 국민들은 정부를 못 믿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결과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예. 네. 저희가 주목되는 지역구 몇 곳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 공영훈, 개혁신당 이준석, 국민의힘 한정훈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경기 화성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영훈 후보가 초반에 압도적으로 앞서다가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맹추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예. 개혁신당 정말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건지 화성을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이제 이거 추세선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추세선이 있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0%대도 있고요. 20% 초반이었는데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예, 그런데 지금 가장 이제 마지막에 조사한 거 말씀드리면은 YTN 의뢰로 엠브리엔 퍼블릭이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이제 무선 전화 면접으로 해가지고 조사한 건데 네. 이준석이 31 그리고 공영훈이 40 그리고 한정민 국민의힘의 한정민이 14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공영훈 후보는 거의 40% 후반까지 있다가 쭉 빠졌고 좀 더 내려오는 한정민 거고. 후보도 20% 중반까지 있다가 쭉 빠지고 예. 그거를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다 흡수해가지고 맹추격하고 있는 추세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가파르고 제가 민주당 쪽 얘기 그 관계자 선거 관련해서 관계자 얘기를 보니까 굉장히 놀랐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공영원 후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 제기를 계속했잖아요. 뭐 아빠 찬스 뭐 등등등.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엄청나게 공을 들인 게 맞는 게 뭐 다른 후보도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아파트가 100개가 있는데 100개 단지를 다 돌았다라고 해요. 본인이. 그래서 여기에 어떤 니즈가 있는지 뭐 이제 요구가 있는지 이런 거를 다 파악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유세 현장을 이렇게 보통 영상도 올리고 그러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34세 평균 나이 34세로 굉장히 젊은 층에 속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조금 호응하는 게 있는데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을 것이냐 모르죠. 모르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골든 크로스는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더라도 만약 이기면은 정말 대단한 거고요. 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변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냥 단순한 지역구 선거 결과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준석 후보 본인의 정치적인 운명이 어떻게 보면 좌우될 수도 있는 결과니까요. 그리고 지더라도 만약에 그러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겠지만은 저는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5% 이렇게 요 정도로 바짝 붙어가지고 질 추세선을 보면은 그렇게 질 가능성도 있는데 더 힘을 냈다라고 하면은 뭐 뒤집는 것도 뭐 불가능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 진짜 궁금해요. 저도 여기 어떻게 나올지. 네. 그리고 또 눈길을 끈 게 이준석 후보의 부모님이 유세 차량에 올라서 지원 유세를 한 겁니다. 저도 영상을 봤는데 이 후보가 선거를 그동안 여러 번 치르고 낙선도 여러 번 했는데 부모님이 마이크 잡은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노원에서 출마했을 때도 이준석 부모님이 유세를 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유세를 했다기보다는 지원 같이 했는데 선거 운동을 했는데 마이크를 잡았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다니면서 이준석 악수나 어머니입니다. 인사. 뭐 이런 거는 예전에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만나보신 분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눈에 띄는 게 그 이제 오렌지색 점퍼를 입고 그 뒤에다가 이준석 아빠, 이준석 엄마, 이준석 아빠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좀 진짜 간절하다. 그리고 예전에 이준석 어머니가 이거는 뭐 이제 여담인데 이준석 어머니가 노원에 출마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이고 왜 정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애가 공부는 잘하는데 공부나 하지 왜 정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유세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님이 눈이 촉촉해지셨습니다. 유세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사실은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도 알고 있고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윤석열 나이라고 하죠. 만 39세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적은 나이가 아니죠. 뭐 마삼중 뭐 이런 이제 약간의 조금 조롱 섞인 별명 듣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이제 국회에 좀 보내고 싶은 게 본인도 마음이고 부모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말 궁금해지는 지역구 결과고요. 또 하나의 화제의 지역구 이번에 충남 공주부여 청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초접전지로 꼽은 지역이에요.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맞붙었는데 두 후보가 벌써 세 번째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박빙 승부를 펼쳐왔던 거죠. 박빙 승부인데 계속 정진석 의원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수세가 강하고요. 여기가 이제 공주, 부여, 청양이잖아요. 부여 청양은 정진석 후보한테 좀 더 손을 많이 들어오고 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박수현 민주당세가 좀 강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 지역적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좀 있네요. 농촌이나 여러 개 지역이 이제 나온 거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어느 지역을 끼고 있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희비가 엇갈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여기는 도농 복합 지역이긴 하지만은 농촌세가 좀 강한 지역이라서 일반적으로 농촌이 좀 강하면은 호남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이제 좀 국민의힘 계열이 좀 세죠. 경기도도 이를테면은 도심 대도시보다는 도심이나 이제 위성 도시 같은 데보다는 동두천, 포천, 뭐 여주, 이천 이런 데서 이제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 트렌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20대 총선 그러니까 2016년에는 정진석 48.1, 박수현 44.9. 그래서 여기도 한 3%포인트 정도. 그리고 21대 총선에서도 정진석 48.6, 박수현 46. 사실은 20대와 계속 비슷비슷하고요. 21대 총선 2020년 총선이 더 국민의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한테 어려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냥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진석 후보의 어떤 여기에 인지도 네. 그리고 어떤 장악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열세예요. 박수현 후보가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뭐 반전이나 뭐 역전이 있을지 한번 또 주목을 해서 보게 되는데 대선에서는 보니까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했던 걸로 수치가 나오네요. 근데 또 박수현 캠프에서는 지금 바닥 민심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또 이 부분도 주목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은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을 한 건데요. 정진석 44, 박수현 42. 2%포인트까지 바짝 붙은 거예요. 예전보다 그러면 더 붙은 좁아졌어요. 거예요. 좁아진 거. 이번에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막판 대역전 골든 크로스를 이제 희망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골든 크로스 쉽지 않다. 네. 어느 지역이든.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예. 그리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곳 더 주목하는 지역구 개인적으로 어디 주목하세요? 저는 이제 진짜 사실은 낙동강 벨트가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번에 뭐 크게 대세를 말씀드리면은 부울경 PK가 40석인데요. 예. 거기에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7석을 가져갔어요. 예. 세석 한석 이렇게 그렇게 이제 가져갔거든요. 울산 한석, 부산 세석, 경남 세석 이렇게 가져갔는데 지금 전체 판세를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경합이더라도 민주당이 앞선 경합이 있잖아요. 10석이 넘어요. 그거 다 합치면. 그러면 이번에 부울경에서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이를테면은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유동철 후보가 어부질이 뭐 당사자는 기분 나쁘게 했지만 어부질이 3파전으로 뭐 이길 가능성도 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재우 의원하고 박세웅 의원이 남구 갑을이 합쳐져 가지고 현역 의원까지 길이 붙었거든요. 여기 완전 초박빙 초박빙입니다. 막 이런 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동강벨트. 부울경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많이 내주게 되면은 이번 선거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내줄 것 같고 진보당이 울산에서 한석 그리고 부산 연제에서 한석 해가지고 노정현 후보 돌풍이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조금 이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진보당도 이번에 뭐 이렇게 하면 의석을 확보한다라면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부산이 디비질 가능성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이 디비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개표 방송 아마 뜬 눈으로 밤새 보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뜬 눈으로 일을 합니다. 네, 내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미리 인사를 드릴게요. 김준일의 팩트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